여기 한국 음식은 근본이 없고 이런 나라로 요리를 배우러 가는 건 시간 낭비일 뿐이라고 주장하는 프랑스 주방장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우연히 한국으로 떠나게 되었고 근본이라는 게 전혀 없다던 한국 식당에 들어가자마자 큰 충격을 받고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마는데요. 그렇다면 그녀가 한국에서 대체 어떤 경험을 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 출신의 다니엘라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프랑스에서 주방장으로 활약하고 있고 3대째 가업으로 내려오는 레스토랑의 주방장 자리를 이제 막 물려받은 상태인데요. 하지만 최고의 명문 요리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막 꿈을 펼치려고 하는 저였지만 솔직히 그다지 기쁜 마음은 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분명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지역 명물로 손꼽혔던 저희 가족의 레스토랑은 최근 사이에 정말 최악의 부진을 겪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대로라면 인건비와 임대료에 의한 적자를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고 저는 최악의 상태에서 식당을 물려받고 주방장이 되자마자 가게 문을 닫아야 할 위기에 처한 것이죠. 이렇듯 레스토랑이 몰락하게 된 이유는 아무래도 전통을 너무나도 우선시했던 저희 레스토랑은 변화가 없어서 뒤처지고 있다는 점이 가장 커 보였습니다. 아빠 또한 명문 요리학교를 나온 최고의 셰프셨는데 아빠의 요리 실력이 부족해서 부진을 이끌었다는 건 말이 안 됐거든요.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가족들은 아직도 전통을 내세우며 매출을 포기하더라도 전통은 지킬 것이고 차라리 레스토랑 문을 닫을지언정 전통에 대한 부분은 절대로 건드릴 수 없다는 말도 안 되는 입장을 취했다는 것인데요. 하지만 저는 손님들의 선택을 받지 못한다는 건 전통이고 나발이고 애초에 셰프로서의 실격을 의미한다고 생각했고 이건 전통을 왈가왈부하기 이전에 요리사로서의 자질 부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레스토랑의 대대적인 개편을 선언했죠. 따라서 저는 곧바로 한국의 여러 식당 문화 및 음식을 배우기 위해 한국으로 떠나버렸습니다. 제가 많고 많은 국가들 중 한국을 선택한 이유는 간단했어요. 그건 바로 현재 프랑스 내에서는 한식과 한국 문화가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고 한국이 이렇게나 주목을 받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물론 중식당도 어느 정도의 인기를 끌고 있긴 했습니다. 그러나 중식당의 인기는 너무나도 수상쩍었죠. 전문 요리사인 제가 보기에 중식의 기름지고 자극적인 맛은 형편없는 식재료 상태를 숨기려고 고의적으로 만든 것이 티가 났고 또 이들은 식사의 질을 올리는 것이 아닌 도대체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건지 의문이 갈 정도로 말도 안 되게 저렴한 음식값으로 승부를 보는 것 같았거든요. 또 음식 조사를 위해 중식당을 방문할 때마다 배탈이 나는 것을 보니 저는 중식당은 뭔가 꿍꿍이가 있다는 것을 확신했고 그렇게 저는 중국 대신 한국으로 떠나게 된 것입니다. 물론 아빠를 비롯한 가족들은 한국행을 극구 반대하더군요. 아무래도 저희 집은 매우 보수적인 집안이다 보니 한국 같은 요리 불모지에 가는 것은 용납이 안 된다며 만약 제가 한국으로 간다면 그 즉시 주방장 자리에서 해고해버리겠다며 엄포를 놓았는데요. 그러나 저는 손님 자체가 없어서 당장 망해도 이상하지 않을 레스토랑에서 해고를 당하면 제게는 오히려 희소식이고 저를 데려가려는 고급 레스토랑은 지금도 한참이나 줄을 선 상태라고 응수하며 가족들의 입을 완전히 다물게 만들 뿐이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저는 한국에 도착하게 되었죠. 그리고 저는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생각지도 못한 충격적인 경험을 하게 되고 그 즉시 얼이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일단 제가 한국에 도착했을 때는 비가 상당히 많이 내리고 있었는데요. 그러나 저는 우산을 가져오지 않은 상태였고 프랑스에서는 비가 아무리 많이 와도 우산을 잘 사용하지 않기에 저는 아무런 불편 없이 비를 맞으며 이동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제가 어떤 잘 정돈된 건물 하나를 지날 때 웬 한국인 한 명이 건물에서 뛰쳐나와 제게 깜짝 놀랄 만한 말을 해오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나 많은 비가 내리고 있는데 우산이 없으신 건가요? 그러다 건강이 나빠질 수도 있다고요. 다행히도 이곳은 주민센터고 한국의 주민센터에서는 무료로 우산을 대여해주고 있으니 우산을 대여해 가세요. 일단 저는 한국에서 처음 대화를 하게 된 한국인이 이렇게나 유창한 영어를 구사할 수 있다는 점에 화들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프랑스는 언어 구조상 영어를 배우기가 꽤나 쉬운 환경임에도 영어를 할 수 있는 인구는 극히 드문 게 현실이거든요. 그러나 동아시아 쪽의 언어가 모국어인 사람들은 문법 등의 언어 구조상 영어를 배우기가 매우 힘들다고 했음에도 어떻게 이렇게나 유창한 영어를 구사할 수 있는지 아무래도 한국인들은 매우 교육을 잘 받은 선진국 시민들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튼 이 우산을 대여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한국의 영주권이나 기타 보증을 할 만한 것들이 전혀 없었는데
우산을 대여하려면 보증이 될 만한 뭔가를 맡겨야 할 게 분명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머뭇거리는 제게 이 한국인 여성은 더욱 충격적인 이야기를 해오는 거 아니겠어요? 보증은 필요 없어요. 그냥 이 우산을 가져갔다가 잘 사용하고 다시 반납하면 되거든요. 아니, 어떻게 이러한 우산 대여 시스템을 어떠한 보증도 없이 운영할 수가 있단 말인가? 프랑스에서 우산을 잘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젖은 우산을 놓을 곳이 없기 때문인 이유도 있는데요. 우산을 말리기 위해 잠시 바닥에 뒀다간 틀림없이 다른 사람이 그냥 가져가 버리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프랑스에서는 이러한 우산 대여 시스템이 운영될 수가 없는 게 프랑스인들은 보증을 맡기고도 우산을 전부 훔쳐가 버릴 게 분명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한국에서는 보증을 맡기지 않아도 됨에도 우산이 멀쩡하게 유지될 수 있는 건지 저는 이러한 황당한 시스템에 혀를 내두르며 이 한국인 여성에게 이건 말이 안 된다며 따지듯 큰 소리를 내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한국인 여성은 너무나도 여유만만일 뿐이었어요. 글쎄요, 남의 물건을 도대체 왜 가져가는 거죠? 한국의 주민센터 우산 대여 시스템은 이미 몇 년 전부터 계속해서 운영되고 있는 중인데 만약 한국인들이 우산을 반납하지 않았다면 이건 절대로 몇 년간이나 운영될 수 없었을 거예요. 저것 보세요. 한국인들은 우산을 대여한 뒤 최대한 빨리 반납함으로써 다른 필요한 사람들이 우산을 대여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고 있잖아요. 놀랍게도 저희가 대화를 나누는 와중에도 한국인들은 계속해서 자신들이 주민센터에서 대여한 우산을 반납하러 오고 있었고 가장 충격적이었던 점은 제게 헌신적인 도움을 베풀어준 이 한국인 여성은 주민센터 직원이 아니었던 거였는데요. 그녀 역시 우산을 대여한 시민들 중 하나였고 그녀는 우산을 최대한 빨리 반납하기 위해 대여한 우산으로 집에 무사히 도착한 뒤 곧바로 집에서 자신의 우산을 챙겨 나와 우산을 반납하러 온 거라고 했습니다. 이렇듯 한국인들은 도둑질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었고 그러지 않아도 되었음에도 남을 위해 기꺼이 귀찮음을 무릅쓰는 최고의 시민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더욱 충격적이었던 점은 따로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의 주민센터에서 우산을 대여한 뒤 다른 관공서가 보여 호기심에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프랑스 관공서는 권위주의와 불친절로 찌들어 있어서 이러한 놀라운 서비스는커녕 늘 불쾌한 경험만을 제공하기 일쑤기에 저는 한국의 다른 관공서에서는 또 어떠한 흥미로운 모습들을 보여줄지 궁금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들어간 관공서에서는 제게 커피 한 잔을 내미는 거 아니겠어요? 알고 보니 한국의 관공서 및 일부 공공장소에는 무료 커피 자판기가 설치되어 있고 기다리거나 일하는 직원들이 피로를 풀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고 있었는데요. 이건 한국이 다른 사람들의 편안함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보여주는 매우 세심하고도 배려심 깊은 아이디어였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천재적인 커피 자판기 서비스 덕분인지 아니면 한국인들의 시민의식이 워낙 뛰어난 덕분인지 관공서에서 기다리는 한국인들은 일체의 소음 없이 조용히 대기를 하고 있었으며 이건 새치기와 고성이 난무하는 프랑스의 관공서 분위기와는 수준 자체가 다른 모습이었어요. 프랑스에서는 아무리 자판기에서 제공되는 커피더라도 저렴해봤자 한 잔에 1,500원 이상의 가격을 받고 있는 게 현실이며 관공서에서마저 대기 인원들에게 돈을 뽑아먹기 위해 전부 돈을 받고 커피를 판매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한국은 다른 사람들을 배려해주기 위해 이러한 커피를 무료로 제공해주고 있다니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다고. 저는 오직 한국에서만 볼 수 있는 이러한 배려심 깊은 시스템을 보고 그저 감탄만 연발할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한국은 정말로 저희 레스토랑을 되살려줄 수 있는 놀라운 국가라는 직감이 들었고 그렇게 저는 한국의 한 고깃집에 입장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고깃집에 들어가기 전에 약간의 긴장감이 들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레스토랑을 살리기 위한 아이디어를 구상하기 위해 프랑스 내의 중식당을 돌아다닐 때 분명 중국인 식당 관계자들은 한국인들은 아직도 개고기를 먹는 야만적인 사람들이고 한국인들은 돼지고기나 소고기를 개고기로 속여서 판매한다며 제게 겁을 줬거든요. 한국인들은 남의 애완견이나 들개들을 몰래 잡아서 식용으로 판매하고 있고 이에 대한 어떠한 죄책감도 가지지 않는 사람들이라며 날선 비난을 이어갔죠. 저는 경험상 중국인들의 말은 반만 믿고 반은 흘려들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에 그들의 말을 그다지 귀담아 듣지 않았지만 아무튼 미식의 국가인 프랑스에서 명문 요리학교까지 졸업한 저로서는 개고기를 먹는다는 것은 절대로 용납할 수가 없었기에 그렇게 긴장을 한 채 고깃집에 입장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고깃집에 입장을 함과 동시에 저는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번역 앱을 사용하며
이곳에서 판매하는 고기들이 개고기냐는 질문을 먼저 건네야 했음에도 제 휴대폰의 배터리는 다 다른 상태였기에 그러한 번역 앱을 도저히 이용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예상치도 못한 상황에 당황을 하고 있는 제게 한국인 직원은 충격적인 반응을 보이기 시작하더군요. 그는 유창한 영어를 구사하며 제가 원하던 말을 해오기 시작했거든요. 혹시 스마트폰 배터리가 다 다른 건가요? 테이블 밑에 무선 휴대폰 충전 패드가 있으니 충전 패드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곳 식당은 무료 와이파이까지 제공되므로 원하실 경우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어떻게 식당에서 휴대폰 충전과 무료 와이파이까지 사용할 수가 있단 말인가? 프랑스에서는 식당은커녕 이러한 서비스가 반드시 필요한 카페나 공항 등에서 마저 전부 서비스 비용을 받고 있는 게 현실인데요. 프랑스 카페에서 휴대폰 충전을 하려면 직원에게 팀 명목으로 1,500원 이상의 비용을 지불해야 하고 프랑스 공항에서는 그나마 사용할 만한 속도를 가진 와이파이를 이용하려면 돈을 내야 합니다. 그러나 한국은 식당에서 마저 놀라운 무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니 저는 한국에 알면 알수록 배려심 깊은 서비스에 감탄을 할 따름이었습니다. 물론 그렇게 영어를 통해 대화한 결과 역시나 중국인들의 주장은 전부 거짓말이라는 것이 밝혀졌는데요. 저는 신뢰를 무릅쓰고 이곳 식당에서 개고기를 사용하는 거냐고 물었지만 한국인 식당 직원은 곧바로 놀라운 답변을 해왔거든요. 한국에서 개고기를 먹는 사람들은 한국에서 체류하고 있는 중국인들밖에 없어요. 그러니 중국인 밀집 구역에 있는 식당이 아니라면 한국에서 개고기는 전혀 구할 수가 없죠. 애초에 한국에서 개고기는 불법이 된 지 오래고 한국인들은 개고기를 먹고 싶어도 먹을 수 없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당신은 한국에서 들깨를 본 적이 있나요? 한국에서는 들깨나 방치된 유기견을 거의 볼 수가 없으므로 애초에 당신의 주장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제 무례에 대해 연신 사과했으나 한국인 직원은 그저 친절한 미소를 지으며 종종 중국인들에게 속아 이러한 황당한 질문을 건네는 외국인들을 겪곤 한다며 이제라도 제대로 된 사실을 알아서 다행이라는 말을 건넬 뿐이더라고요. 하지만 이러한 한국인 직원의 겉으로 친절한 태도와는 달리 그는 제 무례를 전혀 용서하지 않았는지 제게 충격적인 대우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는 제게 웬 흙탕물을 가져오더니 이런 더러운 물이나 먹으라는 듯 제 컵에 흙탕물을 따라주기까지 했거든요. 저는 그의 행동에 이건 무례한 손님은 받지 않겠다는 무언의 표시라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프랑스에서도 이러한 우회적인 신호를 통해 드레스 코드 등의 기본적인 규칙을 지키지 않거나 매너를 갖추지 않은 손님들을 쫓아내곤 하거든요. 결국 저는 울먹이며 잘 모르는 외국인이 질문 하나 한 걸로 흙탕물을 제공하는 건 너무 과하지 않냐며 제 일전의 무례를 재차 사과한다는 뜻을 밝힌 채 그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했는데요. 하지만 한국인 직원은 그런 저를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냐는 듯 쳐다보더니 이내 충격적인 대답을 해오는 거 아니겠어요? 흙탕물이라뇨? 이건 보리차라고 하는 한국의 전통차예요. 한국의 식당에서는 생수가 무료로 제공되곤 하고 저희 식당에서는 생수 대신 보리차가 제공되거든요. 아니, 생수가 무료로 제공되다니 이건 조그마한 생수 한 병에 5,000원의 가격이 책정되는 프랑스 식당과는 차원이 다른 서비스였는데요. 실제로 흙탕물인 줄 알았던 한국의 보리차는 매운맛이 좋았고 덕분에 저는 추가 비용 없이 고품질의 생수를 마시는 뜻밖의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한국은 직원에게 일일이 주문을 할 필요도 없이 그저 테이블에 놓인 전자패드로 메뉴를 확인한 후 주문할 수 있게 되어 있었기에 저는 한국의 이러한 효율적인 시스템에 더더욱 만족을 할 수 있었습니다. 프랑스 직원들은 무척이나 게으르고 이들은 특별히 바쁜 상황도 아님에도 주문을 하려는 손님들을 10분 이상 방치하며 느리고 불쾌한 경험을 선사하거든요. 특히나 한국의 이러한 전자패드에는 물티슈와 이쑤시개 요청, 물리필 기능까지 존재했기에 그야말로 한국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 손님들은 직원 호출에 따른 대기를 할 필요가 전혀 없이 손 하나 까딱하는 걸로 원하는 모든 것을 신속하게 얻을 수 있는 거였죠. 프랑스 내의 한 식당에 방문한 손님들은 하나같이 음식과 서비스 모두 최고였다며 엄지를 치켜 올리는 경우가 많았는데 한국의 이러한 놀랍도록 효율적이고 천재적인 시스템이야말로 한번 한 식당을 찾은 손님들은 도저히 이러한 실용성을 잊지 못하고 계속해서 찾는 강력한 이유인 듯 보였습니다. 한국의 시스템을 한번 경험해 본다면 프랑스의 시스템이 얼마나 비효율적이고 불친절한지를 여실히 느끼게 되거든요. 아무튼 그렇게 저는 살면서 가장 편했던 주문을 마칠 수 있었고 드디어 주문한 고기를 받을 수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프랑스 식당에서는
불판에서 손님이 직접 고기를 굽는다는 개념이 없기에 고기 조각을 뒤집으며 직접 음식을 조리하는 과정은 제게 매우 흥미롭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직접 숯을 제공하며 고기를 더욱 풍미 가득하게 구울 수 있도록 하는 한국만의 아이디어도 환상적이었죠. 이렇듯 숯을 사용해서 고기를 굽는다면 주방의 가스불로 고기를 굽는 것보다 훨씬 더 맛있는 고기를 먹을 수 있다는 것은 전문적인 요리 학교에서나 배울 수 있는 내용임에도 한국인들은 그 사실을 진작에 알고 이미 상용화 시켜놨다는 것이 매우 놀라웠는데요. 아무래도 한국인들은 하나를 배우면 열을 깨닫는 똑똑한 사람들이기에 이러한 놀라운 아이디어를 너무나도 쉽게 생각해낼 수 있던 모양이었습니다. 물론 한국인들이 매우 똑똑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던 부분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이렇듯 손님이 직접 고기를 구워 먹는 시스템의 경우 필연적으로 연기가 식당 내부에 가득 차게 되는 것이 당연하지만 한국의 고기 식당에서는 그러한 연기를 일절 볼 수가 없어서 왜 그런가 싶었더니 한국의 바비큐 레스토랑에는 연기와 음식 냄새를 즉시 제거하기 위해 테이블 위에 통풍구가 내장된 연기 흡수 시스템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었거든요. 사실 프랑스에서 모든 고기는 주방에서 직접 조리한 채 내오는 이유도 바로 이러한 통풍 시스템을 갖출 생각을 전혀 못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프랑스는 주방에도 한국과 같은 환상적인 환기장치는 구비하지 못하고 있기에 손님들은 이러한 연기가 몸에 전부 배어버리는 참사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놀라운 아이디어를 통해 식당 내부의 공기를 깨끗하게 유지하고 손님의 옷과 머리카락에 고기 냄새가 배지 않도록 하고 있었죠. 저는 한국인들의 이러한 천재적인 아이디어에 큰 영감을 얻었고 이들이 개업한 식당이 이역만리 떨어져 있는 낯선 타지에서도 성공하는 건 다 이유가 있다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국 식당의 가장 충격적이었던 점은 따로 있었죠. 바로 저는 분명 고기 하나만 주문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식당은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무료 반찬을 제공했을 뿐더러 이를 넘어 손님들이 부족한 반찬을 더 가져다 먹을 수 있도록 반찬 리필 스테이션까지 갖추고 있었기 때문이었는데요. 저는 김치, 콩나물, 시금치 무침, 계란찜, 어묵볶음, 김치전 등 푸짐한 무료 반찬을 제공받을 수 있었지만 프랑스에서 이러한 주문하지 않은 음식들을 건드릴 경우 전부 돈을 내야 하기에 그저 경계하며 이건 제가 주문한 음식들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인 직원은 이건 한국의 모든 식당에서 제공되는 무료 반찬이며 반찬이 더 필요한 경우 식당 한편에 놓인 셀프 리필 바에서 얼마든지 가져다 먹을 수 있다는 놀라운 정보까지 건네오는 거 아니겠어요? 사실 이러한 셀프 리필 시스템은 이상적으로 보자면 매우 효율성이 높은 시스템입니다. 고객이 원하는 만큼 즐길 수 있도록 하면서도 직원을 호출해야 하는 데서 발생하는 대기 시간을 줄여줄 뿐더러 음식물 쓰레기를 최소화하면서 필요한 것만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지속 가능한 식사를 장려하거든요. 특히나 불친절하고 게으른 직원들을 보유한 프랑스 식당에 도입된다면 이보다 더 좋은 시스템도 없을 정도로 무한 리필 스테이션 시스템은 가히 혁명처럼 보이기도 했죠. 그러나 저는 프랑스에 이러한 무한 리필 시스템을 도입한다면 시민의식이 처참할 정도로 낮고 이기적인 프랑스인들은 전부 이러한 반찬들을 몰래 담아갈 것이 분명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이건 한국처럼 배려심 깊고 높은 시민의식 수준을 가진 국가에서나 도입될 수 있는 시스템임을 인지하고 그저 현타를 느낀 채 한숨을 쉴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러한 한국의 자국의 상황에 맞는 천재적이고 실용적인 시스템은 분명 제 레스토랑에도 어느 정도 응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 한국이야말로 제 레스토랑을 살려줄 열쇠이자 구원자임을 직감하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한국의 시스템은 구시대적이고 늙어버린 유럽을 완전히 계몽시킬 천재적인 시스템이라고 봐도 무방했거든요. 그러나 제가 직접 느낀 유럽, 특히 프랑스에서 한식당이 엄청난 인기를 끌게 된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한국인 직원은 제게 삼겹살을 주문하면 된장찌개를 무료로 제공하는데 이 찌개는 외국인들이 먹기 힘들 수도 있다며 외국인들의 입맛에 맞게 변형된 된장찌개를 원하냐고 물어왔기 때문입니다.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손님을 위해 맞춤형으로 음식을 제공하다니 이 정도의 배려심은 유럽의 그 어떤 국가들의 음식점에서도 찾아볼 수 없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사실 프랑스나 이탈리아 같은 음식에 대한 자부심이 하늘을 찌르는 국가들의 경우 요리사들의 권위의식이 상당히 높은데요. 물론 자국의 음식이 최고라는 자부심은 좋지만 문제는 이들은 고객들에게 불편을 주면서까지 불필요한 허세를 부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프랑스에서 맞춤형 요리 따위는 절대로 기대할 수 없죠.
자신의 음식에 대한 자부심이 필요 이상으로 높기 때문입니다. 사실 저희 가족의 레스토랑이 망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불필요한 허세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단 음식을 잘 먹지 못하는 사람이더라도 이러한 개인화된 입맛은 절대로 존중받을 수 없고 그냥 군말 없이 음식을 먹어야 하는 게 프랑스의 현실이거든요. 만약 요리사에게 음식을 덜 달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기라도 한다면 프랑스 요리사들은 오히려 자신의 권위가 공격받았다고 느껴 음식을 일부러 더욱 달게 만들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한국은 고객들의 만족을 위해 자존심을 완전히 내려놓은 상태였고 저는 이러한 한국의 배려심과 고객들의 취향에 맞는 맞춤형 요리를 제공할 수 있는 음식에 대한 높은 이해도에 감탄을 할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국처럼 손님들을 가장 먼저 생각하는 요리사가 된다면 분명 망해가는 저희 레스토랑도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물론 한국인 직원들의 친절도도 대단했죠. 프랑스 직원들은 도저히 한국인들처럼 할 수 없을 거라는 생각에 우울감마저 느꼈을 정도로 말입니다. 한국인 직원은 제가 고기를 굽는 것을 헌신적으로 도와줬으며 불판을 갈아달라고 말하지 않았음에도 그저 귀신같이 불판을 교체할 때를 알아차리고 굳이 말하지 않아도 서비스를 제공해줬는데요. 물론 한국의 고기 레스토랑에는 다양한 소스가 있어 한 가지의 고기 요리를 먹음에도 마치 여러 종류의 요리를 먹는 듯한 다채로운 기분을 느끼게 해줬다는 것도 놀라웠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쌈장부터 참기름과 소금을 첨가한 기름장, 그리고 양파를 곁들인 간장 소스 등 한국의 소스는 프랑스에서 가장 뛰어난 요리학교를 졸업한 저조차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수준 높은 소스였어요. 한국인들이 개발한 소스는 구운 고기에 여러 겹의 풍미를 더해주며 다양하고 맞춤화된 경험을 제공했기에 저는 요리에 대한 이해도가 상당히 높은 한국의 모습에 혀를 내두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충격적이었던 점은 따로 있었죠. 바로 한국인 손님들도 제게 어김없는 친절을 베풀어줬다는 것인데요. 한국인들은 구운 고기를 상추나 깻잎에 밥, 마늘, 소스와 함께 싸서 먹는 아이디어를 제공했고 특히나 이들은 영어 실력도 훌륭했기에 저는 건강에도 좋고 맛도 있는 상추쌈에 감탄을 하며 식사를 지속할 수 있었거든요. 풍부한 고기와 신선한 채소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이러한 방법은 분명 요리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을 받아야만 이해할 수 있는 개념이었지만 한국인들은 그저 평범한 시민들마저 맛과 건강의 균형을 이해하고 있었고 저는 한식이 괜히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게 아니구나 싶어 한식을 완전히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저는 한국 식당의 시스템을 배우러 온 거였지만 한식은 제 생각보다도 훨씬 우수하고 전문적인 음식이었고 저는 어쩌면 한식은 세계 최고라는 프랑스 요리보다도 더욱 우수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만큼 한식은 하나의 요리에도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최고의 풍미를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소주도 최고였죠. 사실 저는 이번 한국행에서 술을 마실 생각이 전혀 없었지만 제 옆 테이블의 한국인들은 삼겹살에 소주가 빠지면 안 된다며 제게 강제적으로 자신들이 주문한 소주를 건네주었고 그렇게 저는 소주와 삼겹살을 곁들여 보았는데요. 그런데 소주는 구운 돼지고기와 완벽하게 어울렸고 삼겹살의 풍미를 전혀 해치지 않았기에 저는 한국은 술마저 과학적이고 미학적이구나 싶어 다시 한번 감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이곳 고깃집에서 더할 나위 없는 경험을 할 수 있었고 한국 식당에서 100%의 만족감을 가진 채 계산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영수증에 적힌 금액은 예상보다도 턱없이 저렴한 거 아니겠어요? 알고 보니 한국의 고기 레스토랑이 이렇게나 저렴한 가격을 유지할 수 있는 이유는 고기를 직원이 아닌 손님이 직접 구우므로 이에 대한 인건비가 들지 않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프랑스였다면 똑같은 고기의 3배의 가격을 청구했을 것이 분명하고 한국인 직원의 이 정도로 친절한 서비스라면 팁만 해도 엄청난 돈이 추가적으로 청구되었을 게 당연했지만 한국은 팁도 전혀 지불할 필요가 없는 국가였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이러한 놀라운 서비스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직원은 제게 출구 근처에 있는 작은 통을 가리키며 이곳 식당에서는 구취를 없앨 수 있는 사탕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며 사탕 하나를 내밀었거든요. 저는 완벽한 식사를 즐긴 손님들의 구취에 대한 걱정까지 반영하는 작지만 사려 깊은 식당 정책에 완전히 감동을 받고 말았습니다. 프랑스 식당은 계산을 마치는 순간 완전히 남이 되어버리지만 한국은 마지막까지 손님에 대한 배려를 잊지 않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러한 제 감동을 받은 듯한 표정을 읽은 한국인 직원은 마늘을 맛있게 드셨겠지만 그 냄새를 세상과 공유할 필요는 없잖아요 라며 너스레를 떨었고 저는 그렇게 한국의 식당에서 완전한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음식의 퀄리티도 중요하지만 요리사로서의 권위를 내려놓고 진심을 다해서 손님들을 배려해야만 손님들도 그러한 진심을 알아보고 더 많은 것을 보여주는 법이라는 것을 말이죠. 식당은 그저 좋은 음식만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경험도 함께 제공하는 곳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저는 프랑스로 돌아왔고 레스토랑을 전면적으로 뜯어고치기 시작했어요. 일단 저는 일부 음식의 경우에 한해 셀프 서빙 스테이션을 만들어두는 등 한국의 무한리필 시스템을 일부 참조했는데요. 아쉽게도 프랑스인들은 한국인들처럼 높은 시민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었기에 한국처럼 모든 음식들을 무한정 제공할 수는 없었지만 아무튼 저는 올리브 등을 무한리필로 제공하기로 했고 이는 서빙 직원에 대한 의존도를 낮춤으로써 인건비 하락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고객들이 테이블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와인 판매량이 증가하기 시작했는데요. 저는 이러한 좋은 실적을 이용해서 술과 곁들였을 때 좋은 궁합을 내는 음식들을 무한리필 명단에 추가함으로써 손님들이 무한리필 시스템으로 더욱 많은 술을 주문할 수 있도록 전략을 짰죠. 덕분에 레스토랑 실적은 계속 좋아졌고 손님들 또한 이러한 리필 스테이션 덕분에 고객으로서의 가치와 신뢰감을 느낄 수 있었다며 매우 만족하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술 판매량이 늘자 한국의 시스템을 본떠서 주류에 한해 무한리필을 제공하는 메뉴를 만들었는데요. 다행히도 아무리 어디로 튈지 모르는 프랑스인들이더라도 프랑스에서는 공개된 장소에서 주정뱅이 같은 행동을 하는 사람들만큼은 사람 취급을 안 하는 문화가 있고 남에게 술에 취한 것을 티내는 순간 교육을 못 받은 사람 취급을 당하는데요. 이건 프랑스에서 유일하게 좋은 문화였고 이 문화 덕분에 프랑스인들은 술만큼은 절제하곤 했기에 제 주류 무한리필 메뉴는 불티나게 팔리면서도 별 문제 없이 큰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었습니다. 물론 한국의 직원 호출 버튼도 좋은 반응을 이끌었어요. 한국에서는 별도의 전자 태블릿이나 호출 버튼으로 직원을 부를 수 있고 저는 이러한 호출 버튼의 엄청나게 효율적인 면모를 빠르게 눈치챘는데요. 당연히 불친절하고 게으른 프랑스인 직원들은 이러한 호출 버튼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기에 저는 이들을 전부 해고한 뒤 한국인 직원들을 고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어요. 안 그래도 불친절하고 느린 직원들의 서비스에 염증을 느끼고 있던 프랑스인들은 호출 버튼으로 쉽고 빠르게 자신이 원하는 바를 요구할 수 있는 한국식 시스템에 환호를 보냈거든요. 특히나 한국인 직원들은 몹시 성실하고 행동도 재빨랐기에 이는 매출 증가와 고객 만족도 증가로 이어졌습니다. 정말로 호출벨을 도입하고 한국인 직원들을 고용하니 한국인 직원은 프랑스 직원 3명 몫의 일을 했고 저는 이에 크게 만족하여 이들의 시급을 1.5배로 올려주기까지 했는데요. 물론 저는 1명 반의 비용으로 3명의 노동력을 사용하는 셈이므로 제가 더 이득을 본 셈이었습니다. 역시나 활용점정은 식후 구취사탕을 제공하는 거였어요. 이러한 세심한 배려 따위는 절대로 찾아볼 수 없는 개인주의에 찌든 프랑스였기에 프랑스인들은 처음에는 이러한 무료 서비스라는 개념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는 눈치였는데요. 그러나 제 레스토랑에서 여러 배려와 신뢰를 얻은 손님들은 제 한국에서 그대로 가져온 시스템의 감동을 느끼기 시작했고 결국 이러한 한국식 호의의 감사를 느끼기 시작하더라고요. 결국 제 레스토랑을 찾는 손님들은 식후 입냄새에 대한 걱정도 할 필요가 없게 되었고 이는 재방문율 급상승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렇듯 전통의 악습을 죄다 버리고 어느 정도의 전통을 유지하되 한국의 좋은 점들을 도입한 저희 레스토랑은 전례 없는 전성기를 누리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이건 근본이 없다며 독설을 퍼붓던 가족들도 제 호실적에 그저 입을 다문 채 고개를 푹 숙일 뿐이었는데요. 역시나 실적 앞에서는 전통이니 뭐니 하는 허세는 다 필요가 없던 거였습니다. 아, 그리고 저희 레스토랑 근처의 한식당은 계속해서 잘 나갔지만 중식당은 현재 죄다 망해버린 상태인데요. 알고 보니 중식당 주인들은 그렇게나 같은 중국인 동포들을 찾더니 턱도 없는 인건비로 같은 중국인들을 부려먹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그리고 중식당은 꼭 중국 납품업체만 썼는데 이들은 죄다 유통기한이 한참 지난 재료들을 헐값에 납품하고 있었다는 것이 밝혀졌는데요. 물론 주방 상태는 개판이었고 바퀴벌레 소굴인 상태인 것으로 밝혀졌죠. 이러니 중식당은 인건비도 안 나오는 말도 안 되는 가격 경쟁력을 보여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프랑스인들이 중식당을 찾았던 것은 음식이 맛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요즘 같은 고물가 시대에 음식값이 턱없이 저렴했기 때문이었죠. 결국 프랑스 중식당을 방문한 손님들이 단체 배탈 및 식중독에 걸리자
그렇게나 일을 안 하기로 유명하던 프랑스 식약처에서는 대대적인 조사를 나올 수밖에 없었고, 중식당은 전부 영업정지에 일부 악질 식당에서는 자격 연구 박탈 및 징역형까지 받게 되었는데요. 음식에 장난질을 한 대가는 컸고, 프랑스 법률상 이 중국인들은 징역을 살고 나오면 추방이 기다리고 있기에 사실상 중식당은 전부 사라진 셈이 된 것이죠. 저는 제가 한국을 놔두고 중국으로 갔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아찔함을 느끼는 한편 저희 가족 레스토랑을 살려준 한국에 무한한 감사와 존경을 느끼고 있는 중이랍니다.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